반갑습니다. 승준입니다. 오늘 저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따뜻한 경제라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따뜻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것이다. 경제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율성,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이기심, 그리고 그 이기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정적 차원에서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적인 어떤 본능적 차원에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행동을 했었을 때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타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에서 기본적으로 따뜻함이라는 것은 설 곳이 없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비판했었습니다. 그 비판을 제가 하고 난 뒤에 이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유종호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쓰신 것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받고 난 뒤에 이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보면서 도대체 황교안 대표가 내가 지지할 만한 사람인가,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보수적인 가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의문을 해소해 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결론부터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따뜻한 경제라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저는 일단 이 책을 통해서 이해는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해소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요 며칠에 거쳐가지고 제가 계속 기독교의 어떤 정신과 보수주의, 이것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수라는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보수와 진보라는 건 다 이데올로기인 것이고 사상인 것입니다. 국가의 어떤 발전 과정을 우리가 쭉 봤었을 때, 시족사회를 우리가 시족사회만 하더라도 힘을 가진 자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 이제 부족들을 전부 다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시족을 건너가가지고 조금이라도 국가의 형태를 이제 띠게 됨에 따라가지고 더 이상 힘을 통해가지고는 이제 지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어떤 규율, 체제,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공식적인 어떤 사회 집단 기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즈음 해가지고,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때쯤 해가지고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전에는 정치적인 성격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국가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부터는 정치적인 색채를 이제 띠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의 보수적인 거와 최초의 진보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어떤 통치를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의 사상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를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거, 이거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인데, 어떤 나라들,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는 타고난 어떤 환경,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의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국가 체제 자체가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정화가 빨랐던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국가 체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이데올로기가 사람에 대한 이해로 관점이 바뀌었던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철학이 시작이 됐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도대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국가 체제가 안정화가 빨리 됐냐, 그리고 철학적인 어떤 사상이 먼저 발달할 수가 있냐, 그게 바로 그리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부터 도대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사물의 본질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이미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입자를 쪼개가지고 가장 작은 원자라는 것이 사물의 본질일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같은 경우는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사람은 만물은 변화하는 것이다 해서 불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 반대로 이제 탈레스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고, 수많은 이제 철학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철학자들이 고민했었던 거, 인간이라는 건 뭐지? 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에 대한 생각이 조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어땠었냐면은, 야, 인간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 우리는 신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신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 라고 했던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 입장과는 반대되게,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신의 은총을 받았다. 오케이, 신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신의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자가 이제 우리가 보수주의자의 뿌리가 됐던 것이고, 후자가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의 뿌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파르메니데스부터 시작해서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데모크리토스라든지 크세노파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존재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옳음을 알라라고 이제 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전자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후자에 들어갔던 최초의 인간이 바로 플라톤이었던 것입니다. 칼 포퍼 같은 경우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또 추측과 논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파르메니데스의 세계 뭐 이 세 가지 정도 책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다음에 집단주의 이 사상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골자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인간이 왜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의 세계와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철인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철인 국가를 통해 가지고 신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 인간은 절대로 불완전하지가 않아. 다만 지금 현재가 불완전한 것뿐인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국가 간에 통해 가지고 너네들은 완전해질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플라톤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플라톤의 기본적인 사상이 됐던 것이고 이 사상 자체가 이제 루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루소의 자연인이나 이런 생각도 다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게 된다면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불완전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 완전하다라는 것은 뭐냐? 지극히 자의적인 것이고 지극히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막시즘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완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후에 가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같은 경우는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완전성이 있는 것이고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상상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완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완전성에 인간이 맞춰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은 경우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의성 이런 것들은 무시가 돼도 좋다라는 생각, 이 인간 자체를 어떤 개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국가의 부속품으로 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런 한 통 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뭐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보수주의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존 롤즈가 얘기하는 것처럼 타고난 어떤 성질에 의한 운명적인 불평등함을 우리가 척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로직이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간은 타고난 어떤 운명적인 불평등이 있어. 그 불평등을 우리가 완벽하게 척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원리와 원칙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해소해 나가는 것은 가능해라는 것이 보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모든 개개인들이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죠. 모든 개개인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 그러나 다양성이 유지가 되고 모두가 다 불완전한 상태로서만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내서 그 법치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약간 희생한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전체가 만약에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내 자유도 훼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유의 일부를 조금 희생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자유의 확립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인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민주주의, 자유가 빠져있는 민주주의는 그대로 사회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치 철학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색채에서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사회주의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유, 신의 어떤 섭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존재적으로서는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 다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 차이를 인정한다라는 기독교의 사상과 보수적인 색채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와는 양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적인 철학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오케이, 전체 어떤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은 개개인의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훼손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법치나 원리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서야 돼. 그러나 개인의 자유도 존중이 돼야 돼. 그래서 국가는 법의 어떤 차원에서만 개입을 하지 그 이상으로 자꾸 까불지 말아라. 추경한다고 자꾸 까불지 말아라. 자꾸 개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기본적인 이제 하이에크식 구조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에 있었던 것이 이제 케인지안식 경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개인의 어떤 그 한계성, 그런 한계성을 우리가 국가가 나서 가지고 보완을 시켜줘야지. 그래서 내가 유효 수요를 늘려줄 테니까 국가가 직접 시장에다가 돈을 풀고 국가가 직접 돈을 풀어가지고 너네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게라고 나서는 게 바로 케인지안식 경제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회민주주의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황교안 대표의 책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책 페이지 이제 84페이지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국민들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제 이 패러그래프가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에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부분이 111페이지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규제가 사라지는 나라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만 혁신이 생깁니다.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등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자본주의와 일치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112페이지. 노력과 보상에 대한 국민적 믿음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공정한 경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고, 방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적인 어떤 생각과 다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따뜻한 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126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따뜻한 법이 약자의 편에 서는 나라. 법이라는 것은 따뜻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따뜻한 경제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황교안 대표와 직접 얘기를 해보진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법이라는 거, 야, 법치라는 것에 어떻게 따뜻할 수가 있는 것이냐, 너는 법치도 뭔지 모르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운영만 잘하면 법은 따뜻할 수 있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의 따뜻함을 알고 약자들이 법에 기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변했으면 합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황교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따뜻한 법이라는 건 뭡니까? 법의 원칙이 잘 지켜졌었을 때 개인의 자유, 약자들조차도 다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는 따뜻한 법이에요. 법치라는 것이 어떻게 따뜻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질문으로,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따뜻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따뜻한 경제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작했었던 바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비판하기 앞서가지고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황교안 대표가 생각하는 따뜻한 법이라는 것은 법이 잘 지켜졌을 때 약자, 모든 개개인들의 자유가 확립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법을 잘 지켰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구나. 라는 게 따뜻한 법이라고 한다면은, 따뜻한 경제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원칙, 경제적인 어떠한 법칙, 그 법칙이라고 했을 땐 시장자유 법칙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제가 책에서 앞부분에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런 어떤 원리와 법칙이라는 것이 잘 지켜졌을 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이익이 최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혹시 황교안 대표가 생각했던 따뜻한 법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뜻한 법이라는 걸 통해서 따뜻한 경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간단해요. 시장 자본주의적인 생각이 입각해서 전부 다 경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경제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여성할당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능력,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에서 이런 페이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몇 페이지였더라? 111페이지였나? 제주나? 네, 112페이지. 노력과 보상에 대한 국민적 믿음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과 보상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결과가 달성된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거지로, 억지로 몇 퍼센트를 정해놓고 무조건 여성을 채워라, 이거는 황교안 대표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